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퇴계 선생부터 다산 선생까지 하면 대략 260년 정도 차이가 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라는 거고, 도산 사숙록이라는 책을 다산이 썼거든요. 그래서 도산을 사숙하다 이런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 올면열 겨울에 나는 금정에 있었다. 도산 사숙록 관련 글인데요. 때마침 이웃 사람을 통해 퇴계집 반부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매일 새벽 일어나 세수를 마치면 곧바로 퇴계 선생이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 한 편씩을 읽고 나서야 속관들의 보고를 받았다. 낮이 되면 내 생각을 부연하는 연의 1조를 수록하여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찰하였다. 서울로 돌아와서 도산 사숙록이라고 명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과 이 경계하고 성찰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 어쨌든 성리학자 혹은 다산은 실학자라고 명명이 되긴 하는데, 이 조선 유학자들의 삶 속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퇴계 선생도 쓰신 글이 있어요. 모아놓은 책,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자성록이라고. 번역도 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퇴계학 공부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공부할 때. 근데 그 자성록이라는 책은 편지를 모아놓은 겁니다. 퇴계 선생이 보냈던 편지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자성록일까? 그거는 사실은 연구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에서 저는 그러니까 성리학의 선하라고 이제 퇴계 선생님을 늘 소개를 드리는데, 그래서 자성록 같은 경우도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당신이 성찰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한번 자성록 번역도 다 되어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도대체 퇴계 선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서 어떤 부분을 성찰하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산 사숙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산하고 사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산 서당에 대해서 이제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임금 친히 질그릇 구우니 즐겁고 편안하였고 도연명 몸소 농사 지으니 또한 기쁜 얼굴이네. 성현의 심사야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냐마는 흰머리 되어 돌아와 고반을 시험해야지. 응거하시면서 공부할 곳을 찾았죠. 서당을 보통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도 서당 뭐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아이들 공부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셔요.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조선 후기에서 근대를 넘어오는 시기의 서당들은 보통 학동들이 공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의 서당은 그런 데가 아니라 도산 서당이나 제가 석사를 소태계라고 불리우는 대산 이상정 선생을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처음 썼는데, 거기 대산서당도 마찬가지고, 꼬맹이들 공부하기보다는 성인으로서 자기 혼자 장서하면서 책을 저장해 놓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자성하면서 공부하는, 위기지약을 하는 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퇴계 선생도 도산 서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동을 들어오는 관광을 오시거나 아니면 안동을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안동에 오면 어디 먼저 가야 되냐? 그럼 대부분 어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도산 서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안동에 오시는 분은 제1번지로 어디 얘기하세요? 네, 하회마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병산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산서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셋 다 아니다. 도산 서당을 가라. 목적지를 도산 서당을 가지고 먼저 가라. 어쨌든 도산 서원이라는 것도 1574년에 3년상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 의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퇴계 선생의 숨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저는 도산 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서당도 있긴 하겠지만 응거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 도산 자병해를 보면 그 영지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서 도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산이 두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산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해서 이 재성이라는 의미 혹은 양중이라는 의미를 써가지고 하는 글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옛날 이 산 중에 질그릇을 굽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도산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통이나 도학으로서의 또 무릉도원으로서의 그 의미를 그 순임금하고 연결지어서 도상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효로 위대한 거죠. 유학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유학의 목표는 인륜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인륜.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과거 조선시대까지 학자들은 그 말을 인륜이라고 했습니다. 인륜. 그 인륜이라는 건 뭐냐면 쉽죠.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건강이나 이런 거 챙기는 것보다도 뜻을 받드는 거. 또 자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을 안 듣죠. 말을 듣게 해야 이것도 사실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긋날 수가 있어서 사실 부모로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모시는 거,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가르쳐주는 거 가장 일상적인 건데 인륜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인륜이 무너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야죠. 그래서 저희 유학을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을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사유방식들을 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퇴계 선생의 도산서당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산 사숙록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퇴계위에 자리를 잡고 시내를 두억한 집을 얽어서 책을 간직하고 옹졸한 성품을 기르는 처소로 삼으려 하였는데 벌써 3번이나 그 자리를 옮겼으나 빈번히 비바람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시내위는 너무 한적하여 가슴을 넓히기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옮기기로 작정하고 산 남쪽을 땅을 얻었던 것이다. 거기에 집 짓는 일을 법렬이라는 스님이 맡았다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죽었으므로 정일이라는 스님이 그 일을 개성하였다. 저도 이제 가끔 법륜이라는 분하고 정일이라는 스님도 좀 기억해 주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유학적 사고방식만 갖지 말고 당대 어쨌든 함께 사는 게 이제 불교계였기 때문에 같이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유학을 다룰 때 유학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불교나 도교나 관련된 거. 또 이런 겁니다.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다산 선생이 그 양반들이 정말 유학적인 마음인들하고 하는 고정된 틀 유학 속에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요명행을 좋아했던 퇴계 선생을 보면 지나치거나 과하지 않지만 도가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담 계열의 제자로 이렇게 그 남원경이나 하는 제자들을 받았을 때 그 화담 계열의 도가적 학풍을 가진 혹은 기론자들의 학풍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세속을 떠나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시거든요. 일종의 저는 좀 줄타기라고 학생들하고 하는데 삶의 줄타기. 유학자라고 견고한 유학적인 마인드, 인의 예지 신 요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요. 본령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살아가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산 사숙록이니까 사숙. 친근히 훈 자지야. 이 자자는 우리가 적 있지 않습니까? 적. 제사 음식의 적. 그건데요. 직접 하시는 거고요. 사숙은 시간이 260년 정도 되니까 또 저도 퇴계 선생을 사숙한 사람으로서 퇴계 선생 편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사숙도 하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군자의 영향도 소인의 영향도 5대가 지나면 없어지는데 나는 공자의 제자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5대가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공자의 도를 듣고 사숙했다 이렇게. 사숙.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도산 사숙록은 다산이 도산을 사숙하고 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긴 저술이다 라는 겁니다. 다산과 삼, 도산 사숙록을 다산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호예요. 호.
다산의 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티 마운틴이죠. 티 마운틴. 다산. 네. 티 마운틴. 중국 사람은 자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찬 묘지명은 자기 자신 스스로 묘지명을 쓴 건데요. 거기에 사암이라고 있습니다. 사암. 후지 군자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쓰거나 내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내가 지은 글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서 하지만 나는 자신 있거든.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내 뒷날에 훌륭한 군자가 있으면 내 마음 알아줄 거야 라고 하는 기다릴 사자를 좀 썼거든요. 사함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산이 자기 호를, 그러니까 그 아호를 다산이라고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산은 지명으로만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대에 다산을 호라고 쓰는 주변인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찬 묘지명에서 사함을 자기 호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함이라는 호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인문지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다산의 사유랄까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알 수 있는 호가 사함이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조금 다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호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산 초당을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때 그 은사님 모시고 갔다가 다산 초당인데 초당이 아니네? 그러면서 와당이지 않습니까? 와당? 이유가 있어서 문중에서 70년대 제가 아마 그 와당으로 바뀐 것 같아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좀 아쉬운 게 학생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산 맨날 초당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갔다 왔대요. 그러면 선생님 다산 초당이 아니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강진군이나 이런 데서 조금 도움을 줘가지고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그 초당으로 바꾸면 힘들래나?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주 그 다산 초당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퇴계와 다산의 학맥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퇴계 선생부터 한강 선생을 거쳐가지고 미수 선생을 거쳐가지고 성호 선생을 거쳐가지고 다산까지 가는 게 사실은 번암 최재공 선생이 만들었던 정치적인 학맥입니다. 당대 정조 임금이나 그 번암 최재공이라는 재상, 그 다음에 이제 남인, 근기 남인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영남 남인과의 남인 교류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는 무슨 택당 이식이라든가 청대 권상이라든가 서울을 왕래했던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영남과 근기의 정치적인 합의나 학문적인 권력의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 겁니다. 대부분 영남에 가면 퇴계 선생은 바로 한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봉 선생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학봉 김성일 선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당 장흥효 선생으로 들어가고 가람 이현일 선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람의 제자의 아들인 미람 이지 선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산 이상정 선생으로 가고 동암 유장원 선생이라고 가는 주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맥도 있긴 한데 그게 주류지만 여하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는 퇴계와 다산의 관계이기 때문에 퇴계, 한강, 미소, 성호, 다산으로 이어지는데 요즘 근래의 연구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지 않았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학맥에도 무슨 문제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계 선생부터 대산 이상정 선생님까지 영남학파의 주류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중국에 보면 주자가 처음 장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상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호상학 계열하고 도남학인가요? 도남학 계열하고 이제 다 싸우는데 퇴계 선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평으로부터 시작되는 도남학 계열이고 한강 정구부터 시작돼서 다산까지는 호상학 계열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강 선생이 그 장식이라는 주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봐서 그쪽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수신을 중심으로 두냐 이 퇴계부터 다산까지는 사실은 호상학 계통들은 정치적이고 행사에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수기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남학파는 수기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요 근기 남인학파의 학자들은 치인에 방점을 둔 학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권력을 정치 권력, 경제 권력, 학문 권력으로 나눴을 때 노론의 경우에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학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200년간 조선이 망할 때까지 200년간 영남에서 재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가람 이현일 선생 이외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남 집안은 그거를 조금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론이나 영남 남인들은 제지 사족이기 때문에 지방 향촌 사회의 그 경제 권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권력은 못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 왔다가 급제해서 서울에 왔다가 신행이라고 해서 그 한 번 돌리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과거 급제하면 1년 동안 막 여기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내려와요. 대산 이상금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학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다산의 주류인 근기남인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 권력도 없고 경제 권력도 없고 뭘로만 승부를 했냐면 학문 권력으로 승부한 겁니다. 성호 선생이. 학문. 그런 의미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또 성호학파의 가장 큰 학문적 특징이 회의와 자득입니다. 의심하자. 그리고 내가 그걸 스스로 공부해서 깨닫자. 이런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의미의 마지막 끝자락에 다산이 있습니다. 1표 2서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입니다. 경세유표는 우리나라의 헌법이라고 그러니까 왕조가 만들어질 때에는 헌법이랑 형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이라는 헌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명률,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대명률이라는 형법이 체계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세유표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경국대전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다. 그 다음에 흠음신서는 형법의 책이니까 대명률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민심서는 지방관직의 행정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부임부터 그 해직까지 할 때 전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당대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목민심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대에 어디를 가도 하나의 목민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체계를 가져가지고 쓴 동아시아 책은 없다고 들었어요. 목민심서만큼 완전한 책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산연구에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긴 하지만 한번 천천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자, 도산사승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795년 11월 21일부터 작성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별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읽는데 총 33조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썼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두 편지가 이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편지는 총 31편을 읽고서 태계 선생이 쓴 편지를 읽고서 자기가 이제 본받을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주로 경계와 성찰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겸태니, 염태니, 인태니 이런 말이 나와요. 태계 선생님에서 태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신을 잘 어필해야 돼가지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근대 우리 방식들은 사실은 겸손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은사님께서는 이제 시대가 예의 염치가 없는 시대가 될 거요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를 훔치고 지위를 도적질하여 가선대부에 오르고 자기 태계 선생이 자기 얘기하는 거죠. 3일 동안 벼슬하다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물론 다시금 거짓을 꾸미고 이름을 자랑하는 것으로 명예를 훔치고 지위를 도적질하는 징검다리를 삼아 자원대부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선대부에서 자원대부로 올랐을 때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신의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의 이 편지는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에 약간의 해악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군자가 환난을 염려하는 것은 중이란 법이다. 근래 조정에는 출처 두 글자를 강구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출처라는 게 제가 이제 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은거하는 스스로 이제 벼슬하지 않는 것들을 출처관이라고 하거든요. 공직자들은 저도 이제 교육공무원이니까 공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때 명확한 자기 출처관입니다. 근데 사실 공직자들이 자기 출처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이 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 안 가고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대의 선생들의 고전에서 조금 배워야 될 점들이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뭐 자기가 재산을 많이 증식한 다음에 뭐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옛날 사람들은 진짜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출처의 두 글자를 강구하는 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퇴계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옳아서 나아가면 나아가는 것을 공손함으로 삼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 옳아서 나아가지 않는 것을 공손하라고 삼는 것이니 옳음이 있는 것이 곧 공손이 있는 것이다.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했을 때의 공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산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맹자가 나만큼 군주를 공경하는 이는 없다고 말한 것과 같아. 옳음이 있는 것이 곧 공손함이 있는 것이다 라는 한마디 말, 이것이야말로 군자 시중의 뜻이다 라고 하는 시중으로 푸는 겁니다. 이 가라는 말과 공이라는 것들을 이퀄시키는 말을 군자 시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이라는 것은 되게 재미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유 불급이죠. 이 과라는 건 어떤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 목표 지점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급은 그 목표 지점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 지점을 벗어나거나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를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래서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어지선이라는 대학, 아까 이제 첫 시간에 대학에 보르셨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요, 제 친민이요, 제 지어지선이니라. extremely goodness, 최고선에 그쳐 있어야 돼. 그래서 서양은 최고선에 계속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가야죠. 동양은 계속 멈춰 있어요. 거기가 최고 지점이면. 그래서 이 그칠 지자, 요거는 주역이랑도 관련되는데 어쨌든 그칠 지자를 가지고 호를 삼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거든요. 시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중을 잡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중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퇴계 선생의 가와 공에 대해서 다산은 시중이라는 걸로 자기 정리를 하거든요.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제가 학생들한테 그 숙제를 내는데요. 모든 수업에 책 한 권 읽고 낙서하기 이렇게 합니다. 책에다가 낙서해오라고 하거든요. 애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거와요. 그럼 다시 낙서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 선생님은 왜 이걸 숙제로 냈지? 뭐 이런 말이라든가, 나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네. 뭐 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써오라고 하는데 독서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면 적어두시는 게 자기께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 바둑 두는 것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한 수를 잘못 넣으면 판 전체를 잃게 됩니다. 저도 이제 바둑을 어렸을 때 좀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바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하지 않습니까? 컵라면을 먹고서 막 밤새서 하잖아요.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바둑을 그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는 간다. 근데 다른 날들 다 망가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조절이 필요하다. 오늘 3가지 성 배우셨죠? 식색지성, 그 다음에 공공지성, 그 다음에 본분지성.
이 식색지성은 뭐 해야 되냐면 조절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여하튼 김효의 영수 조광조가 도를 배워 완성하기도 전에 갑자기 큰 명성을 얻자마자 갑자기 경세재민을 자임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한 구역의 임천을 얻어서는, 임천은 이제 자연입니다. 자연. 여유롭게 소유하다가 조정에 나아가서는 함께 나가고 함께 물러나며 일체의 현우, 득실, 시비나 영역을 담담하게 사물의 이체로 각각 내버려 두고, 사물은 물대로, 나는 나대로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우리 본연의 천성을 보존한다면 태용의 죄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묘사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4대 사화가 있는데, 신진 이 사류에 대해서 너무 급진적인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곤란을 갖게 되는 게 4대 사화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묘 명현이라고 나중에 칭송도 받지만 가장 큰 타격이 이 기묘사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계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조광조의 급진적인 거 굉장히 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태계 선생은 온건 보수파에 가까웠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왜냐하면 당신의 형님도 사화로 문제가 됐고, 당신의 체력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별로 이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그 조섭이나 조양을 잘 해야 될 처지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이 쓴 행장이 있습니다. 행장. 7편 정도 되는데, 행장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충재 권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화를 다 겪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사화 때마다 중간을 잘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태계 선생은 그런 충재 그 선생 같은, 저기 그 안동권 씨라고 해서 저기 봉화에 가면 봉화 금계 포란형 풍수 좋습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충지 선생의 어떤 정치적 철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나중에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세재민을 함부로 한다기보다는 억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태계 선생의 죄인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계, 또 내가 저술한 도산기와 도산자병이 공에게까지 알려졌다고 하니 매우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오숙에 삼아 한 말이라 반드시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가볍게 저지르는 허물이지만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써버렸으니까. 읽어버렸으니까. 그 서산대사인가요? 내가 함부로 길을 가지 못하겠다. 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못 따라올까봐, 옳은 길로.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선현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학교도 그렇고, 어른이 점점 사라지시는, 그러니까 그 어른은 연세가 많으신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고 믿고 의지할 분이 많이 사라지시는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아마 같이 이런 그 태계 선생이나 다산 선생을 공부하면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실 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해주시면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쫓아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 평소에 큰 병통이 있다. 무릇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글을 썼으면 남에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붓을 잡고 종이를 펴서 잠시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글을 짓고 나서는 스스로 아끼고 스스로 기뻐서 곧장 조금이라도 문자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미처 내 글의 내용이 완전한지 편벽된지, 그 사람이 친밀한지 소원한지 하는 것 등을 따져보지 않고 급하게 전달하여 선보이고자 한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딱 쓰고 몇 년 지나서 박사학위를 딱 보니까 내가 쓴 거야 이거? 야 장난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다산 선생님을 공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논문 자기가 쓰고서 야 이거 내가 쓴 거야? 놀랍지 않아? 막 이런 거거든요. 다산 선생이 조금 급하셔요. 그 당대 다산 선생님 글도 있고, 당대 다산을 평가하는 말도 있고, 다산은 율곡 선생처럼 그 천재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책도 사실은 지금 한 550권 정도 되는데 한 600권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책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서치죠, 서치. 글 쓰는 그 치자를 좀 벌레로 붙여가지고 책벌레처럼 글 쓰는 벌레.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뭐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아주 풍부하게 아직도 다 못 읽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하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퇴계 선생님 글을 읽어보시면 그 옛날 벽사 이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 퇴계 선생님 글이 너무 이상해요. 율곡 선생님은 그냥 A는 뭐야? 질문하면 B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퇴계 선생은 막 이렇게 A 플러스 B, C, D, E, F, G 갔다가 뭐 와가지고 다시 가. 그랬더니 이제 옛날 그 돌아가신 벽사 선생님께서 그러면 완곡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완곡하다고. 그래서 정답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따라가게끔 해. 그러니까 영남의 학자들이, 영남 출신들이 그런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글들을 직접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젊었을 때는 딱딱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뭐랄까, 여기에 좀 온건하면서도 뭔가 풍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 또한 이러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 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지만 나는 나의 공소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한탄합니다. 라는 글이. 사실 그 논어 첫 구절을 보면은 하기 시집쓰면 불역 여로와, 유붕이 자원박내면 불역 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가? 내가 알면 되는 걸. 그런 건 군자라고 표현하는데 퇴계 선생은 거기다가 표현을 더 하시는 거죠. 내가 공소한 거, 내 공소한 게 내가 좀 비고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 채워야 되는데. 타산, 나는 평소 총명이 부족하거늘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때로 잘 기억한다고 하니 강기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땀이 나고 당황스럽다. 거짓말입니다. 총명합니다. 기억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타산 선생은. 이것도 겸손한 말이긴 한데 여하튼 퇴계 선생의 공소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강기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게 글쓰기, 독서록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시는 리와 기를 겸비하는데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합니다. 오늘 이기론 배우셨죠? 이기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리는 자기가 없고 기는 사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의 실천을 주장하는 사람은 기를 기르는 것이 그 가운데 저절로 있으니 성현이 바로 그러한 분이고 기를 기르는 데 치우친 사람 반드시 본성을 내치는 데 이르니 노자와 장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이거는 화담 선생이나 이 화담 제자들을 생각을 해서 쓴 거거든요. 기에 대한 걸 우선순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운에 대해서. 근데 여기 성리학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성리학에서 성자 빼면은 중국에서는 리학이라고 그래요. 리학의 반대는 기학입니다. 그래서 리학과 기학은 둘 다 이와 기라는 말을 쓰지만 같이 씁니다. 리학은 리가 위주가 되고 기가 밑으로 와요. 배당되는 게. 그런데 기학은 기가 위주가 되고 리가 밑으로 와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리가 높고 존귀하고 기는 천하죠. 딱 쉬운 말씀으로 들으면 정신과 육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이 중요한 겁니까? 육체가 중요한 겁니까?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신이 중요합니다. 3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상? 3년상. 3년상을 어디서 치러야 됩니까? 무덤 가서 치러야 됩니까? 사당에서 치러야 됩니까? 여묘살이라고 할 때 그 묘가 무덤묘입니까? 사당묘입니까? 왜 육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가서 3년을 제사를 지내십니까? 비례입니다. 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죽을 것 같아 겨울에. 그래서 그 무덤으로 가게 돼요. 그걸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 예학에서는 무덤에서 제사를 무덤에서 3년을 지내는 건 비례인데요. 그게 속례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인정상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둘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육체가 중요한 겁니까? 정신이 중요한 겁니까?
혼을 모셔가지고 신혼을 모셔가지고 사당에 부묘해 놨으면 사당에서 지내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인정상 묘소에 가서 하는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리를 따르면 유학, 성리학이고 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장자나 노자로 도가로 빠진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산, 사람의 몸은 리와 기 두 가지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리가 기에 있는 것은 사람이 집에 있는 것과 같다. 사람이 집에 거처할 때 기둥이나 들보나 석가래가 간혹 썩거나 기운 것이 있으면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산은 사람을 리와 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퇴계 선생의 글을 읽고 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리고요. 다산이 쓴 심성총의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다산이 쓴 걸 보십시오. 신형 묘합하야 내성 위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과 형을 묘합합니다. 묘합. 그 신은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은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기나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정신과 육체. 자, 묘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묘령의 아가씨 뭐 이런 말씀 아시죠? 그 묘자가 계집 여자에다가 적을 소자잖아요. 나이가 젊은 어린 여자를 얘기하는데 모르겠다가 뭐 묘자입니다. 그래서 신묘불측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묘에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묘자는 정신하고 육체가 합하긴 하는데 어디 이렇게 합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루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을 포함한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체나 나중에 설명해드릴 영지라는 말로 바꾸거든요. 이건 천주학의 영향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나 권영이나 행사라는 세 가지로 단어는 나누는데 사실은 아까 김한선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저는 그 본성 얘기할 때 세 가지 측면을 이거랑 비슷한 거네?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행사는 그 순자의 성악설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권영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자주직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단 능력인데 그게 오히려 공공지성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기성, 본성, 맹자가 말한 본성 이거는 성선으로서의 본분의 성 이렇게 저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산과 퇴계 선생의 학문적 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체계가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대가 석시의 글을 읽고 거기에 중독되었다라고 하기에 누굽니까? 이숙헌이니까. 율곡 선생이거든요. 율곡 선생이 어렸을 때 어디 갔습니까? 금강산에서 불교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편지글에 이제 내용이 있는 건데 여하튼 퇴계 선생의 편지 두 편의 편지를 이제 보내가지고 그대가 석시의 글을 읽고 거기에 중독되어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에 내가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긴 지 꽤 오래됐어. 왜 하필 불교를 배웠을까? 근데 전날에 나를 보러 왔을 적에 석시와 관련된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제가 능엄경이나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지금 두 차례에 걸쳐 보낸 편지의 뜻을 보면 또 이러하니 이제야 저는 그대와 함께 도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맨날 철학계에서는 싸우죠. 현대 철학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주작의 본성론을 봤을 때 사단칠정론, 인심도심 논쟁, 뭐 인물성 동의 논쟁, 심체 이발 논쟁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겠죠? 그걸로 맨날 싸울 때마다 율곡학파하고 퇴학하고 싸우니까 서로 다른 학문인 것 같죠? 99%는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리학입니다. 그 리학 안에 쏙 들어가서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는 거지. 바깥에서 딱 보면 똑같아요. 퇴계 선생이 하는 말이나 율곡 선생이 하는 말이나 불교 전공자나 뭐 예를 들면 도가 전공자가 딱 보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왜 싸우지?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산, 이 편지는 한 편 전체가 한 글자 한 글귀도 모두 함부로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지금 그 대략을 간략히 기록한다. 이것만 봐라. 이 두 양반의 레벨 차이를 알 수 있다. 그 무사는 칼 안 쓰고 이긴다면서요. 전쟁 진짜 잘하는 장군은 전쟁 안 일으키면서 이긴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똑같은 두 번째 편지인데
수컨의 전후 논변을 보니 매양 선유의 약서를 가지고서 반드시 먼저 그 옳지 않은 것을 찾아 힘써 폄훼하고 배척합니다. 제가 그 20대, 30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논문이 딱 읽고 나서 한 구절 딱 문제가 생기면 그거 딱 잡아가지고 그 양반 형편없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산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체로 남의 흠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새로운 의견을 내는데 힘쓰는 자는 진실로 큰 병통이거니와 지혜를 버리고 의지를 끊어가지고 전적으로 옛 경전을 답습하는 자도 또한 실제로 얻는 것이 없다. 신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당대의 다른 인물들도 그 새로운 신자에다가 기이할 기자 써가지고 신기한 거 찾지 마라. 당대에 신기한 게 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8세기, 19세기 안경 들어오고 망원경 들어오고 천문학 이제 들어오고 뭐 그 수차 들어오고 그 이항기 새로운 이항기 들어오고 막 들어오니까 신기한 거 찾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안 돼. 예전에 것만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간 줄타기 하시는 건데 하필 겨우 한 부분을 보고서 신기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좋아 날뛰고 조잘조잘 아는 체하며 기탄하는 바가 없이 옛 것을 배척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를 모기령처럼 할 것인가? 이 모기령은 청대 학자인데요.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다산과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집도 겁나게 많이 썼고요. 좀 되게 재미있는 건 다산처럼 모기령도 자찬 묘지명을 쓰는데요. 그 예를 들면 묘지명은 보통 퇴계 선생이나 성호 선생이 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면 전성건 여기에 잠들다 이게 끝인데 다산 선생은 자찬 묘지명이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근데 모기령이 자찬 묘지명이 책 한 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해박한 학자고 주작을 배격했던 굉장히 아주 그 학문적으로 놀라운 학자인데 우리나라에 연구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대가 어렵기도 하고 워낙 방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기령처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퇴도 유서 한가할째 겨우 보니 모든 일이 바빠가지고 이 속에서 가는 세월 붙들 길이 없네. 반평생 낭패 속 가시밭길 연속이라 7자 몸 싸움터에서 갈피 잡지 못했네. 만가지 움직임이 조용함만 못하고 못 향기가 외로운 향기 지킴만 갖겠는가. 도산과 태계가 어디에 있는지 아노니 아스라의 높은 풍모 끝없이 흠모하네 라고 해서 태도의 유서 남긴 글을 읽고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이. 당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학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 주변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0년에 그 정조가 승하하기 전에 1년 전에 번암 최재공이라는 정치적인 응원자가 죽고 그 다음에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790년대, 96년, 7년부터 해가지고 여의당도 그때 지어지는데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계속 터져요, 사건이. 그 윤지충이라든가 이쪽 그 자기 인척과 관련되는데 그 신주 불태우는 사건 터지죠. 황사양 백서 터지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그 속에서 자기를 부지하기 위해서 정조 임금이 사실은 금정 찰방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뭐하고 알아?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 싹 교화시키고 거기 잡아와라. 센 놈. 이런 역할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태도를 퇴계 선생님한테 찾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퇴계 선생님의 퇴계집을 활용한 거죠. 나 서학도 아니야. 천주교도 아니야. 나 퇴계 선생의 퇴계학파 마지막 인물이야 라는 것들을 사실 같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정찰방 다산의 역할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정역은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령 금정리에 있고요. 현재는 그 화상명 용당리에 있습니다. 1795년 7월 25일에 정조가 다산을 정삼품 우부승지해가지고 종육품 금정찰방으로 좌천시켰거든요. 7월 29일 저녁에 금정에 도착해가지고 충청도 관찰에서 유광하게 도착 보고를 하며 천주 교도들을 붙잡아 들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8월 17일
천주교도 김복성을 붙잡아서 자백을 받아요. 자, 며칠입니까? 7월 29일, 여기만 봐도 8월 17일이니까 이게 20일 채 안 되지 않습니까? 20일 채 안 되는데 잡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못 잡다가? 고민을 좀 해보셔요. 그 다음에 또 8월 30일, 여기서 또 보름 지나가지고 김복성이 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자수를 해요. 자수. 세례명 루도비코인 이존창, 거기 당대 핵심 인물이죠. 이존창. 이제 보통 그 천주교에서는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분인데, 직접 체포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존창은 가성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원칙으로 조선이 되게 재밌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성직자들이 와가지고 종교화 되는데, 이게 성공학파는 공부하다가 종교화가 돼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게 되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서양 학자들이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존창은 가성직자 제도 하에 신부이자 주문보 신부를 맞아들인 사람이니까 어쨌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다산 선생한테 왔어요. 나 잡아가 이러면서. 이유가 있겠죠. 자, 금정도 찰방에 가면 이제 선생 사적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암강학기라는 책을 또 같이 씁니다. 걸륭 말년인 을묘년 10월 24일에 나는 금정에서 예산의 제실로 갔는데, 그때 목재 이 선생이 먼저 와서 계셨다. 목재 이삼원 선생은 퇴계 선생 집안 어른이시고, 당대의 그 성호 선생 집안이나 이렇게 근기남이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26일에 한국에 이르러 이문다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심리를 더 가서 소송령을 넘고 또 심리를 가니 그곳이 바로 온양 서암의 본곡사이다. 그 온양 온천이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온양에 한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다음 날에 목재께서 왕림하셨다. 이때 가까운 고을에 있는 여러 사후들이 차례로 모여들어 사문의 유서를 교정하였는데, 먼저 가래 질서를 가지고 법례를 정하셨다. 성호 선생이 질서류의 책을 씁니다. 질서류. 질서라는 말은 빨리 썼다라는 말입니다. 메모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주자 가래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다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네? 이건 맞네? 이건 어디가 근거지? 이건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걸 쓴 게 질서류인데, 이 가래 질서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래라는 게 무슨 책입니까? 예학책이거든요. 신주를 불태웠다라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예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조선시대의 그 사가래, 사적 집안에 있는 가가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마다 가래가 다 달라. 가래 질서를 읽으신 이유가 있다. 뭐랄까, 학문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요. 돈을 다산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그래서 만들어서 아마 가래 질서 교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래서 다산 선생을 얘기할 때는 공부를 누구를 통해서 했다? 성호 선생을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산 선생이 퇴계 선생님을 바라본 시야는, 다산 선생이 퇴계의 글도 직접 읽은 게 있지만 누구의 시야 안에서 봤겠다? 성호 선생님의 시야 안에서 퇴계 선생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호 선생의 글을, 남기신 글들을 질서류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글들을 제자들은 다 활용을 하거든요. 다산도 마찬가지고. 가래 질서가 나중에 다산이 사례 가식이라는 집안의 4가지 그 책을 만드는데, 그 책에도 가래 질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예식이라고 하는 성호 선생 돌아가실 때에 그 성호 선생이 쓰신 우리 가문은 이렇게 예식을 쳐라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다산의 책에 있기 때문에 사례가식. 자, 다산의 시를 좀 보겠습니다. 찬란도 할소 성호 선생이요, 성명으로 찬란한 글 지었네. 이 성명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성실을 성자에다가 밝을 명자 쓰는 중용과 대학에서 중요한 글인데, 어쨌든 아득해서 광막함을 근심하던 터에 세밀히 분석한 것 보았네. 보잘것없는 나 늦게 태어났으나 성호 선생이 1763년에 돌아가셔요. 근데 다산 선생이 1762년에 태어나시거든요. 다산 선생이 1살 때 되고 돌아가셔서 이게 1년 겹칩니다. 이 몇 개월 겹치는지 제가 그거는 기억 못하겠는데, 아득한 태도를 들었네. 다행히 고택에 젖기는 했으나
성운을 보지 못한 것 애석하네. 직접 뵙지 못했죠. 보장에 남긴 향기 가득하여 인자와 은혜로 사람들 구제했네. 전형이 한 노인에게 남아있어 치덕이 무사람 초월했네. 도학이 망한 것 무한히 단식하더니 버쳐져오니 노경에 기뻐하네. 책 교정하며 서로의 마음 나누었고 스승 찾아 고생 달게 여기었네. 아직도 명적을 편안히 여겨 헛되이 100분의 1은 얻네. 노력하는 친구들과 여기서 아침 저녁 보내었네. 라고 해서 자기가 여기서 성훈선생 질서, 가래 질서를 공부했다라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남긴 거죠, 이거는. 원래는 다산 선생이 퇴계 선생님의 글을 읽고서 편집글 32편을 읽고서 독서력을 만들었어요. 짧게. 어떤 건 긴 것도 있긴 한데 되게 짧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뭘 기록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보통은 경계하고 성찰이 제일 위주가 됩니다. 퇴계 선생은 겸손하신 분이고 나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글들이 대부분이고, 퇴계 선생이 조심했던 거, 퇴계 선생님은 정암 조광조라든가 이런 신진사류가 그 경국 재민을 자임을 해가지고 국가를 확 바꿔버리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 다산 선생도 정조와 함께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국가 개혁책을 계속 만들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철학으로 보면 한정해서 보면 퇴계 선생님은 성리학자지만 다산은 성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성총이 말고 제세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틀로 마음을 나눠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은 인간을 이해할 때 리와 기로 설명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로 설명을 합니다. 육체는 일단 떼어놓고 영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영혼에는 세 가지 측면이 가지고 있어. 세 가지 측면. 그걸 제세성이라고 하는데, 금인, 성성이 불능장. 지금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권류산단이라.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서가 1. 인천위리요. 하나는 하늘을 리로 읽어요. 천리로 읽는 거죠. 하늘을 천리로 읽는 거예요. 아까 질문을 누가 하셔가지고 답변을 아마 해드렸잖아요. 그 하늘에는 세 가지 보통 하늘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창창지천, 다산이 설명하는 건데 푸른 하늘이죠. 그 다음에 입법천,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말하는 천리로서의 천. 그 다음에 상제천, 다산이 말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천. 그래서 세 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천을 리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성인이 되고 싶은데 그 사람 성인이 못 되는 이유가 있어. 천을 리로 보면 돼, 안 돼? 안 돼? 라는 게 다산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인을 생물지로 봐요. 인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인데 만물을 낳는 이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용을 평성이라고 주자는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인이 되냐? 신독이 사천. 나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가가지고 사천, 하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래가지고 강서의 구인, 열심히 설을 실천해가지고 인을 구하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해야 되냐? 항상 평상시 하는 게 아니라 항구. 항상 영원히 오래도록 이 항구이 불식하는 게 사성인, 이게 성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성인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천주학에서 수도승들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면서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다단히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나라에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번에 가시면 염시고문 소증이라고 하는 매시서평이라는 글에 있는 건데요. 그 하늘이 영지라는 말을 부여하는데 그게 이제 번역본도 있습니다. 하늘이 상제라고 제가 달아놨고 영지 부여하는데 그 안에 재도 있고 세도 있고 성도 있다. 재가 뭐냐면 자주직권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재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산이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아까 인심 도심을 말씀드리면 인심과 도심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이건 다산의 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심은 뭐냐면 제세성에서 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심은 뭐냐면 맹자가 말한 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하고 성이 싸워요. 인심과 도심이 싸워요. 제 수업 끝나고 나가셨는 5만 원짜리를 누가 떨어뜨렸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펴가지고 누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처럼 딱 밟고서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이게 인심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인심으로 사는 거는 늘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도심으로 사는 거 어려워. 서경에 보면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하여 윤집걸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요임금이 우임금에게 이른 16자 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다라는 건 잘못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인욕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심은 유미하니, 도심이라는 놈은 미미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 생각도 안 나. 가끔 얼핏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유정유일하여 정밀하게 살피고, 정찰이라고 주자가 다는데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도심에 전일하게 실천해가지고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아까 군자 시중할 때 중. 그 중을 잡아야지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다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심으로 가는 게 쉽다. 도심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거기서 판단은 네가 해야 된다.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잘 보십시오. 성리학은 열심히 살아가다가 잘못된 행위를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인간은 리와 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행위는 제가 타고난 기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다산이 볼 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네가 실천하고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을 벌을 받아야지. 상제가 보고 계신다. 네 목근육의 혀 속에 상제님의 이 양심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후설이라고 저 목구멍 안쪽에 들어가는데 그 도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대요. 그 저는 양심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바뀌는 다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사유나 사유 방식들을 철학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이 퇴계라는 거인이죠. 거유. 큰 유학자인 그 퇴계 선생에 대해서 퇴계의 문집을 읽고서 자기가 자기에 반응하는 독서력을 남겼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경계와 성찰이 가장 주된 위를 둔다. 그럴 수밖에요. 퇴계 선생은 사표입니다. 스승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지만 다산 선생은 사실은 사표라기보다는 관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전형적인 관리로서 국가개혁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퇴계 선생을 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오히려 학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 다산 선생은 관인학자로서의, 관인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달리하는 분들이다. 철학도 다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리학자라고 하고 실학자를 구분하는데, 실학자라고 불리우는 많은 분들이 성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성리학과 실학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냥 반대되는 이야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굳이 성리학자 아닌 사람을 찾자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다산 선생하고 해강 최향기라는 분, 이 두 분은 성리학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증리, 성발위정, 심통성정 말은 쓰지만 그 말이 부정하시는 분들이에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성리학자가 아니고 주자학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주자학자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그거는 나중에 어떤 좋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